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패러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소설이나 시, 영화나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이미 나와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익살적으로 바꾸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롱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작의 특정한 부분을 클리셰로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차용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패러디라는 단어의 어원인 패러디아는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낱말로 추정되는 패러디오는 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가수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원전의 풍자적인 모방이거나 원전의 희극적인 개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패러디는 단순히 다른 작품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이 되는 원전 작품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미셸 투르니에의 이 소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은 바로 그 유명한 18세기 고전인 데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패러디한 패러디 문학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은 아주 명백하게 로빈슨 크루소를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제목에 등장하는 방드르디 라는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프라이데이와 같은 금요일을 뜻하는 프랑스어입니다. 프라이데이는 당연히 영어고요. 원작인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표류한 인간의 생존기를 아주 기술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그 작품을 패러디한 이 소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은 조금 더 철학적입니다. 인간의 본능, 성, 철학과 같은 조금 더 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교류, 어떤 관계, 또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이 마치 철학의 탄생사를 보는 듯한 아주 심오한 느낌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반부까지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중반부쯤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무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무인도라고 생각했던 로빈슨 크루소의 섬 스페란차에, 이 스페란차라는 이름도 로빈슨 크루소가 지은 거죠. 이 스페란차 섬에 원주민 무리가 상륙을 한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그거를 관찰하고 있고요. 로빈슨 크루소는. 그리고 해안에서 이 원주민들이 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양이 하필이면 로빈슨 크루소 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그 원주민을 구하고 금요일인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서 따와서 방드르디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서 구축해 가던 문명의 재건에 동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얘기 드린 그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총구가 약간 관역에서 빗나가자 뒤쫓아오던 인디언 한 사람이 포물선을 그리며 고꾸라지는가 싶더니 모래를 흩뿌리며 쓰러졌다. 그 뒤를 따르던 인디언은 걸음을 멈추고 자기 동료의 몸 위로 몸을 숙였다가 머리를 들고 모래밭이 끝나는 지점에 장막 같은 숲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마침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자기들 무리가 원을 그리며 모여있는 쪽으로 도망쳐버렸다. 거기서 몇 미터 떨어진 곳 가지가 무성한 고사리 숲속에 벌거벗은 흑인 한 사람이 공포에 넋을 잃은 채 이마를 땅에 닿도록 수그리고 있었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방드르디를 구출하는, 의도하진 않았으나 구출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고 혼자만의 문명을 지켜가던 로빈슨 크루소에게 이제는 관계를 이어가야 할 타인이 생겼고 작은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타인을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 개인이라는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 하나는 웃음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원주민을 쏘아 죽이고 방드르디를 구출은 했지만 그들이 섬을 떠나지 않고 다음날 다시 모여서 자기를 공격해오면 어쩌나. 아주 로빈슨 크루소는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모두 그 섬을 떠난 것을 발견하고 난파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친 듯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회가 형성되자 웃음의 기능이 살아났다. 이런 묘사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래밭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세 개의 통나무 배와 그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전날 가슴에 총알을 맞고 쓰러진 인디언의 시체는 치워지고 없었다. 오직 타다 남은 그루터기에 뼈들만을 간신히 분간할 수 있는 제사의 불을 피웠던 검은 자리만이 둥그렇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로빈슨은 돌연 뜬 눈으로 지새운 그날 밤 동안 쌓였던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청난 웃음이 신경질적으로 미친 듯 그리고 억누를 수 없게 그를 뒤흔들었다. 숨을 돌리느라고 웃음을 멈추었을 때 그는 버지니아호의 난파 이후 자기가 처음으로 웃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다른 한 동반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끼친 첫째 효과였을까? 하나의 사회를,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긴 했지만 다시 어둠과 동시에 웃을 수 있는 기능이 그에게 되살아난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억누를 수 없는 웃음에, 폭발적인 웃음에 충동을 느끼고 한참 웃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로빈슨 크루소는 방드르디를 동료가 아닌 교육시켜야 할 야만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마도 이 소설이 원작을 패러디하고자 한 가장 큰 부분,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로빈슨 크루소 원작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웃는 웃음을 로빈슨은 문명의 규율에 어긋나는 경우 억제시키고 벌을 줍니다. 방드르디를 벌 주고 훈육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명사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웃음을 짓누르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일까?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란 무엇인가? 또 문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문명일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일까? 이런 많은 철학적인 질문이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부분도 할 이야기도 너무 많은 소설이라 아주 긴 여운을 곱씹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로빈슨이 방드르디의 부주의로 그 모아놨던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구축한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직접 만든 물시계로 문명의 끈을 놓지 않았던 로빈슨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섬은 더 이상 자신이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야 할 황무지가 아니었고 방드르디도 또한 교육해야 할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던 방드르디의 방식에 이끌려서 진정한 해탈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남긴 항해 일지 중에 일부입니다. 항해 일지. 내 생활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시간의 흐름과 속도, 나아가서는 그 방향이다. 옛날에는 매일, 매시간, 매분은 그 다음날, 시간 혹은 분 쪽을 향해 이를테면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 모두가 그 순간의 의도에 의해 흡수되곤 했다. 잠시 동안 어떤 의도도 없을 때는 마치 무슨 공허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리하여 시간은 빠르고 유용하게 흘러갔으며 보다 유용하게 쓰이면 쓰일수록 빨리 지나갔고 그 뒤에는 내 역사라고 하는 기념물들과 찌꺼기 더미가 남았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의미로, 철학적인 의미로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빈슨은 이런 해탈의 자유 상태를 은총이며 고성소의 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성소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천주교에서 지옥과 천당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나 영세를 받지 못한 어린이, 이교도, 백치 등의 영혼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인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도 사실은 원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방드르디 혹은 태평양의 고성소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작품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패러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방드르디가 문명을 떠나고 좀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만 또 남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찾아온 에스토니아 소년 자안에게 목요일이라는 뜻의 이름 쥐에디를 지어주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힘이 빠지고 늙어가던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아이가 다시 생기게 되니까 그 아이 앞에서 다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두 다리는 기둥처럼 굳세어집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왠지 부모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참 인상적이고 독특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로빈슨 크루소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패러디 작품이니까. 그런데 비슷한 부분은 비슷한 대로 재미있고 또 패러디로 꼬아 나가는 부분은 달라서 재미있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미셸 투르니에 지음. 프롤로그. 납덩이 줄을 매단 끈처럼 팽팽하게 선실의 천장에 달린 현등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점점 더 깊어지는 파도에 휩쓸린 버지니아호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기울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피터 판데이셜 선장은 아랫배 위로 몸을 기울이면서 로빈슨에게 타로 카드를 내밀었다. 카드를 쳐서 첫째 패를 젖혀놓으시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안락 의자의 몸을 비스듬히 눕히며 도자기로 된 파이프를 한 모금 빨았다. 조물주가 나왔군요. 그가 설명했다. 기본적인 주 비방들 중에 하나지요. 잡동사니 물건들이 잔뜩 널려있는 작업대 앞에 요술쟁이가 서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조직자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무질서한 세계와 싸우면서 임시 변통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그것을 휘어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목적을 달성하는 듯하지만 그가 조물주인 동시에 요술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의 과업은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질서는 덧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요. 회의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요. 은근한 충격을 받아 배가 요동치는 한편 현등은
천장과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흔들렸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뱃머리가 돌아가는 동해 그만 버지니아호는 옆구리에 바람을 맞았고 거대한 파도 더미가 대포 소리를 내면서 배의 갑판을 후려쳤다. 로빈스는 둘째 카드를 젖혔다. 거기에는 두 필의 말이 끄는 수레 위에 왕관을 쓰고 왕호를 든 인물이 기름 자국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화성이군요. 선장이 말했다. 이 조물주 녀석은 일단 겉보기에는 대자연을 정복한 셈이군요. 그는 힘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자기의 주위에 스스로의 모습을 본뜬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처럼 자기 자리에 완강하게 버티고 앉아서 판데이셜은 로빈슨에게 톡 쏘는 듯한 조소를 던지고 있었다. 당신의 모습을 본뜬 질서를 말입니다. 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되풀이해 말했다. 한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면 절대적 권력을 손에 넣고 그에 힘입어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는 그를 상상해 보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지요. 로빈슨 대왕, 당신은 이제 22살입니다. 당신은 많은 다른 동포들의 모범을 따라 신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요크의 젊은 아내와 두 어린아이를 버려두고, 아니 남겨두고 왔지요. 나중에 가족들도 당신에게 와서 합류하겠지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짧게 깎은 머리, 모나게 자른 붉은 수염, 맑고 매우 고드면서도 어딘가 고정되고 여유가 없어 보이는 눈길, 엄격하면서도 감정적인 외모,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회의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저 행복한 사람들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당신은 경건하고 인색하고 순수합니다. 당신이 군주가 되어 거느릴 왕국은 우리 고장 여인들이 시트와 식탁보를 정결하게 빨아다리고 라벤더를 가득 담은 주머니로 향내나게 해 차곡차곡 쌓아 넣어두는 집 안의 큼직한 장롱들을 연상하게 할 것입니다. 성을 내지 마십시오.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만 당신이 나이를 20살쯤 더 먹었을 때만 굴욕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모든 것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얼굴을 붉히지 말고 카드를 한 장 고르시죠. 이런, 내가 뭘 했어요. 당신이 뽑은 카드는 은자로군요. 전사가 자신의 고독을 완전히 의식하게 된 모양이군요. 그는 자신의 근원적 원천을 되찾기 위해 굴 속으로 물러나 은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대지의 한가운데로 파고들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함으로써 그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그가 그 은거지로부터 밖으로 나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한결같던 그의 영혼에 은밀한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걸요. 또 다른 카드를 한 장 젖혀보시지요. 로빈슨은 망설였다. 쾌락적인 유물론에 파묻혀 있는 이 뚱뚱한 실레노스 같은 네덜란드인은 아무래도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는 말만 해대는 것 같았다. 리마에서 버지니아호에 오른 이후 로빈슨은 해괴한 지성과 그가 떠벌리는 시니컬한 에피큐리즘에 충격을 받은 바 있는 터이므로 이 괴상한 인물과는 일절 대면하지 않도록 피해왔더랬다. 그가 이를테면 선실에 갇힌 수인꼴이 된 것은 이놈의 태풍 때문이었다. 이런 판국에 그나마 좀 편안한 곳은 이 선실뿐이었던 것이다. 네덜란드인은 이 기회를 백분 활용하여 그의 순진한 승객을 놀림감으로 삼기로 아주 단단히 마음먹은 눈치였다. 로빈슨이 술 마시기를 거절하자 테이블 서랍에서 타로 카드가 꺼내져 나왔고
판데이설이 마음 놓고 점쟁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로빈슨이 자신도 모르게 말려든 이 재수없는 놀이에 요란한 폭풍이 무당들의 야단 법석처럼 반주를 하며 우르르 쾅쾅 로빈슨의 귀를 때리는 것이었다. 드디어 은자를 그의 굴 속에서 꺼내주는 자가 나타났군. 금성, 베누스가 몸소 물에서 나와 당신의 평온한 화단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카드를 한 장 더 뽑으시죠. 됐어요. 6번 비방인 사수좌라. 날개 달린 천사로 둔갑한 금성이 해를 향해서 화살을 날려보내는군요. 또 다른 카드를 한 장 뽑아요. 됐어요. 맙소사, 이제 막 뒤집은 카드는 21번의 비방, 혼돈의 비방이에요. 돼지의 짐승이 불의 괴물과 싸우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서로 상극인 힘에 걸려든 남자는 그의 방망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덜한 일로도 미쳐버릴 수 있죠. 또 다른 카드를 한 장 더 뽑아요. 좋아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토성입니다. 12번 비방으로 매달린 자의 그림이군요. 그렇지, 이것 봐요. 이 인물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발이 묶여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매달렸군요. 불쌍한 크루소. 어서 다음 카드를 줘봐요. 그렇지. 15번 비방. 쌍둥이 좌로군요. 활 쏘는 사람으로 둔갑한 우리 금성이 다시 무엇으로 변신할까 궁금했는데 금성이 당신의 쌍둥이 형제가 되었군요. 쌍둥이는 양성, 천사의 두 발에 각각 목이 비끌어 매여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로빈슨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렇다고 밀어닥치는 파도 더미 아래서 선체가 내는 신음소리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선장의 머리 위에 나 있는 현창 너머로 별들이 춤추듯이 밀려다니는 것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다. 버지니아호는 날씨가 좋을 때면 그토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범선이지만 일단 심한 풍랑이 일어났다 하면 어떤 위험이든지 다 훌륭히 이겨내는 선체의 역량을 입증해 보였다. 테이블 서랍에서 타로 카드가 꺼내져 나왔고 판데이설이 마음 놓고 점쟁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로빈슨이 자신도 모르게 말려든 이 재수없는 놀이에 요란한 폭풍이 무당들의 야단 법석 나지막하고 대단찮아 보이는 돛대며 배수량 250톤을 헤아리는 짧고 불룩 튀어나온 선복을 가진 이 배는 바다에 떠다니는 운송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마솥이나 나무통에 더 가까웠으며 어찌나 느릿느릿 달리는지 짐을 부리는 항구마다 즐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가까운 해안 쪽만 위험하지 않다면 선원들은 아무리 풍랑이 심한 때라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게다가 배의 선장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항해한다거나 길을 돌아가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일 따위와는 인연이 먼 천성의 소유자였다. 1759년 9월 29일 그 늦은 오후 버지니아호는 남이 32도선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수은주는 급강하했고 돛대와 활대 끝에서는 생텔름의 불이 깃털 모양의 불꽃을 일으키며 보기 드문 위력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연한 운송선이 나른하게 항해하고 있는 방향인 남쪽 지평선 부근은 어찌나 시커멓게 보였는지 첫 빗방울들이 갑판을 후려칠 때 로빈슨은 그것이 검은 물이 아닌 것이 놀랍게 여겨질 정도였다.